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 매체, 거의 상당수의 언론 매체들이 한동훈 효과 한계, 한동훈의 한계, 정치초보 한동훈의 한계, 돌파구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돌파구 부재, 전략 부재, 이런 식의 부정적인 기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최근에 국내임이 그동안에는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하다는 이런 전국 단위 여론조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소폭 하락했다. 근데 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역시 이제 한동훈 효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약발이 다 했다. 역시 이제 한동훈 초보 이 돌파구가 없다. 지금 이런 식의 그건 비판도 아니고 지적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깎아내리는 거, 폄하, 비하,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말고 이 조국이가 만든 조국 혁신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선관위가 왜 정당명을 승인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혁신당 이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예상외로 높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이 소위 말하는 어 범야권 정당들이 국민의힘을 지금 포위한 상황이다. 근데 그 국민의힘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 국민의힘의 수장 한동훈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완전히 뭐 물어봐도 아무런 말도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이미 뻔히 예견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저 조국당의 지지율이라는 것도 이변이 아닙니다. 뭐 예측 못한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왜 예상합니까? 여러분들 2020년 때 총선 때 그때 당시에 조국 수호를 외쳤던 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그때 몇 퍼센트의 득표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조국이가 직접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조국 수호당이 몇 퍼센트를 얻었습니까? 비례의석 3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그 조국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열린민주당이 받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 조국의 지지층은 소수이지만 어쨌든 계속 그대로 똘똘 뭉쳐서 옛날 2019년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를 외쳤던 자들이 지금도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조국이 직접 나왔으면 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더 그 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이재명 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나 이번에 투표 안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국 당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있다는 그 판사 효과를 조국이가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2020년 때 열린민주당이 3석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번엔 뭐 한 6석, 7석 얻는 그런 지지율 또는 득표율 지금 지지율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과대평가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막상 선거에 가서도 한 6석 내지는 7석 이 정도 그러니까 뭐 많이 얻으면 한 14%, 5%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거 예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조국이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지역구마저 낸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재명 당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에는 친문 성향 지지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문 성향이 친문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이재명 당을 지지할 마음이 없었는데 저 조국 당이 생겼다. 그럼 조국 당으로 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 자연스러운 현상, 너무나도 당연한 거, 그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이거를 갖다가 마치 돌발 변수라고, 한동훈 이런 돌발 변수에 대응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그 의도가, 그 속셈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공천이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간 비명이라고 이렇게 분류됐던 자들, 비명을 자처했던 자들, 이재명한테 반대 목소리를 냈던 자들이 숙청됐습니다. 사실상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갈등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논란이 많고 그 때문에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갈등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완벽하게 이재명 당이 됐다.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의 웬만하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난리통이 났는데도 안 떨어졌다는 거는 완전히 거기는 콘크리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변수가 정말 중대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 지지율이 이제 떨어질 일은 별로 없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간 여론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뭐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근데 이것도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전국 판세. 그러니까 전국 단위 여론조사 표본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했을 때 전국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다.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안에서 또는 오차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재명 당을 앞선다. 이런 결과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전국 판세, 이 선거의 바람입니다. 바람. 구도입니다. 구도. 구도라는 건 뭡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이네, 무슨 정권 견제네, 뭐 그다음에 이재명 심판이네, 뭐 문재명 심판이네, 이런 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전국 판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가 4월 달에 해야 될 선거는 총선입니다. 총선은 뭡니까?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한테 투표를 하는 겁니다. 물론 비례정당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중요한 거 뭡니까? 후보자를 공천하는 거, 후보자의 능력, 후보자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 후보자 인지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선이라고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전국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여서 이 전국 단위를 다 조사했을 때 국민의힘이 앞선다. 내지는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 이럴 경우에는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총선이라는 거는 지역 선거다. 이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후보가 다르다. 이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천과 그 선거, 후보자, 운동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바람, 구도, 전국적인 지지율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이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은 국힘이 뭐 몇 석 얻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 얻을 것이다. 이런 예측 전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거 다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 여러분들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거 누가 압니까? 아니 여러분들 후보도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각 지역별 대진표도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그걸 분석할 수가 있고 누가 그걸 전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야말로 말 그대로 점쟁이지. 어쩌다가 정말 운 좋게 근사치료해가지고 맞았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그걸로 이제 또 한동안 먹고 사는 거고 틀렸다. 그럼 한동안 또 가만히 있다가 다시 은근슬쩍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정치평론가랍시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평론가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정치권을 떠돌았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과연 신뢰할 만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전국 지금 몇 개입니까? 이제 250 몇 개입니까? 그 선거구를 다 판세를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이거 종합을 해가지고 의석수가 몇 개니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그야말로 점쟁이의 세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뭐 점쟁이를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평범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제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억지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당에 인질이 된 과거 민주당의 지지층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국민의힘이 대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이재명 당은 찍기 싫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더 싫기 때문에 이재명 당을 찍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지층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민주당 지지 의사를 지금 다시 밝히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거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왜냐? 공천 이런 거 다 끝나버렸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총선을 갈수록 더 양당은 초접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역 민심은 원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전국적인 판세.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시는 호남 있지 않습니까? 호남의 인구가 500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여기 인구가 얼마입니까? 뭐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한 거의 800만? 900만 정도 될 겁니다. 800만 정도.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놓고 봐도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여기만 놓고 여기를 떼도 이 300만이라는 표를 요 수도권에서 뒤져도 둘이 동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국민의힘이 더 뒤진다는 거는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서 완전히 뒤진다는 그 얘기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이런 그 판세, 이런 지지율 이런 거에 착시 효과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지역 민심 원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그쪽 현역이 또 많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또 어디에 많습니까?
122석이 걸려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의 전체적인 판세 지금은 국민의힘이 유리해졌습니다.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경기, 인천 이쪽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입니다. 원래 선거구 별로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그러니까 경기,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동률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그 지역구 선거 들어가서 그 지역구에서 후보자의 개인 능력, 경쟁력에 의해서 1%씩만 1%도 아닙니다. 10표? 한 표만 더 얻어도 74석이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74석이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구별로 한 표씩만 더 얻는다? 그러면 74표를 더 얻으면 그냥 74석이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역 선거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선거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접전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 경기, 인천 이쪽이 의석이 너무 많고 경기, 인천 이쪽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다.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난 다음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5차 범위 안에서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이재명 당과 접전을 벌린다. 이런 소식은 또 언제 나왔습니까?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또 언제 나왔습니까? 바로 이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오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와 동시에 뭐 이준석이가 이제 나가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동훈 영입 효과, 한동훈 추대 효과 또는 이준석 퇴출 효과, 이준석 탈당 효과 이겁니다. 이 이후 그 2달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은 물론 중간에 엄청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 이거를 제외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전적으로 다 한동훈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계기를 만들고 그걸 추세를 계속 이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8일 날 조선일보가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김기현 그때 당시 국민의힘 대표 그 사람 보면서 내년 총선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층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 하는 꼴을 보아하니 이번 선거도 망했다 하는 꼴을 보아하니 윤석열 정권도 무너지게 생겼다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8일 날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그로부터 한 달 전에 국민의힘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총선 판세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봤더니 와 충격적이다. 서울에서 겨우 국민의힘이 6석밖에 못 얻는다. 강남 가불병, 서초 가불, 그 다음에 송파 을 뭐 이렇게밖에 얻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2020년 미래통합당 총선에서 폭망했다. 대참패를 했다. 그야말로 겨우겨우 개헌 저지선만 지켰다. 이런 평가를 받은 2020년에도 미래통합당은 서울 49석 중에서 8석이나 얻었는데 그보다도 더 망한다. 그보다도 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한다. 야 저기는 진짜 국민의힘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날 또 월간조선에서 또 그 보도를 했습니다. 후속 보도 뭐라고 했느냐. 서울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59석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나마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를 좀 돌려서 그냥 자체 분석이니까 희망회로를 좀 돌려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게 59석 중에 9석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경기 다 합쳐서 118석 거의 그 정도 되는 108석 이 정도 되는 그 서울 경기에서 국민의힘이 겨우 15석 얻는다 이겁니다. 정말 그것도 이제 유리하게 해석해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언제입니까? 지금이 3월 14일이기 때문에 불과 3달 전 일입니다. 3달 전. 그로부터 2주 뒤입니까? 3주 뒤에 이제 대략적으로 3주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달은 뺀다 치고 2달 만에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5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 또는 국민의힘이 5차 범위 안에서 인천과 경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 게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는 완전하게 이게 그 승기, 그런 상승 추세 이런 거에 약간 도취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준 그런 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지지율 올려주고 죽어가던 당 살려주고 했더니 한계론, 정치 초보의 한계, 말도 안 되는 공격이자 음해이고 이건 폄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한 거 그것만으로도 이미 평가받을 만하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돼 있거나 그걸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오르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선거로 갈수록 아마 양쪽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리면서 이 얘기를 꼭 했습니다. 선거로 갈수록 초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선거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결국엔 선거의 판세를 가른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제가 그때 보신 분들이 얼마 안 계셔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 비대위원장을 정치 초보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오늘 또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고개 드는 한동훈 한계론, 윤 정부 심판론 확산 속 전략 부재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관인 거, 이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이 13일 날 최근에 당 상황을 영화 촬영 현장에 빗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해당 문장의 리드입니다. 첫머리입니다. 한동훈 감독이 뜬 건 좋았지만 제작 환경은 그대로다. 스태프들 최저임금도 안 주고 카메라도 후졌다.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사정을 외면하고 이재명 얘기만 반복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답니다. 국내임 초선 의원이. 그리고 또 내일신문 14일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원톱 국민의힘 경쟁력 유일 물음표 확장성 한계 물음표 이렇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친야 매체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실 겁니다.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와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을 맡고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한다. 했더니 뭐 이거를 갖다 5인 체제다. 왜 5인 체제냐? 한동훈 저거 정치를 뭘 아느냐?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2달밖에 3달밖에 안 된 사람이 뭘 알겠느냐? 정치 초보죠. 전략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5인 체제를 해갖고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좀 당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 알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그거를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비하, 폄하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린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총괄 선대위원장 있고 공동 선대위원장 있지.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어디 무명 저 같은 사람 갖다 씁니까? 얼굴 알려진 사람 쓰지. 그러면 얼굴 알려진 사람이 누굽니까? 원희룡, 안철수 뭐 이런 사람 쓰지. 그러면 누구를 씁니까? 누구를 써? 거기다 대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너무나 이 당연한 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다 그겁니다. 선대위원장 혼자 뛰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선대위원장 혼자 돌아다닙니까? 각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 기사 중에 어처구니 없는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자 여권 내에서는 작년 12월 등판 후 당 지지율을 견인해온 한동훈 효과가 슬슬 정치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총선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5인 체제 선대위도 그래서 탄생했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같은 한동훈에 대한 공격은 속셈이 뻔한 겁니다. 한동훈이 와도 별 수 없다. 한동훈은 역시 초보다. 초보 한동훈은 불안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위험하다. 전략도 없다. 이미지 정치만 한다. 한동훈은 역시 윤석열의 아바타다. 꼭두각지였다. 역시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재명 사람으로 다 채웠는데도 지지율이 오른다. 역시 이재명. 이겁니다. 역시 이재명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패배주의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고무 격려해서 선거 참여 의지를 독려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선거 참여 의지를 꺾고 대세는 역시 이재명당이라는 그런 여론을 조장하고 군중 심리를 만들려고 이런 주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천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대체 당의 전략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앙에서는 공중전을 하고 지역 다니면서 지원하고 중앙당이 정책 내고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 법적 허용 시간 안에서 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주민 만나고 민원 청취하고 행사 찾아다니면서 절하고 일할 능력을 누가 갖췄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말고 전략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중전은 선대위원장과
선대위가 하고 당 사무처 중앙당이 하고 실제 교전 후보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만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이 한겨레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던 초선 의원이 실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자기 경쟁력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당 간판에 얹혀가지고 당 공천 한번 받아서 국회의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아마 당 지지율보다 자기 지지율이 나오지 않거나 당 지지율에 그대로 얹혀가지고 한마디로 개인 경쟁력 자체가 없는 자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저런 자들이 용케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부터 이준석 비슷한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어쨌든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